One of the features of th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at it doesn't change what we are doing, but it changes us. 안녕하세요. 특집 대담 4차 산업혁명의 내일 진행을 맡게 된 이윤정입니다. 여러분은 4차 산업혁명 하면 가장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혹시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걱정되시지는 않으신가요? 저희 한국직업방송에서는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또 새로운 시대의 인재로 살아남는 방법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박가열 연구위원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의 박가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인 핫 이슈로 떠오른 이후에 기존 직업의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된다. 또 2020년까지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얼마 전에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어떤 직업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나요? 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골드만삭스에서 네. 600명 정도 되는 주식 트레이더들을 한 3명만 남기고 다 이렇게 내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심각한 위험에 처한 직업들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직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직무가 대체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어떤 그 위협받는 직무들은 결국 규칙화된 그런 일자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단순 반복적이고 정신적인 노동 중에도 보면 규칙화되고 그리고 대체하게 되면 경제적 이익이 큰 그런 직업서부터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직업들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그래서 단순 노무직이 가장 먼저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될 것 같다 이런 예측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직군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블루 컬러가 화이트 컬러보다 더 위험한 게 아닐까요?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블루 컬러가 훨씬 더 대체되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 하는데요. 네.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혹시 로봇춤 아시나요? 로봇춤이요? 네, 로봇춤. 어떤 거죠? 로봇춤 모르세요? 이런 건가요? 상당히 좀 네. 어색하잖아요, 동작들이. 그 이유는 생각보다는 인간의 이런 운동을 바로 대체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로봇으로 구현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은 블루 컬러냐 화이트 컬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행하는 직무가 얼마만큼 규칙적이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정신적인 노동 중에 보면 사무보조원, 클럭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직업이 네. 가장 대체될 위험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블루 컬러가 더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들이 인공지능 혹은 로봇으로 대체되는 비율이 높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규칙화된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들이 대체되기 쉬운데 네. 뭐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때는 장인이 수행하던 일을 어떻게 보면 기계하고 기계를 단순하게 조작하는 조작원에 의해서 대체가 됐잖아요. 네. 이제는 거꾸로 기계 조작원들이 하는 일들을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매우 규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텔레마케터 같은 경우에도
매뉴얼화돼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도 사실은 대체될 위험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반면에 인공지능이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직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더 발달하더라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작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로봇 전문가분들하고 함께 대담을 저 역시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분들의 이제 공통된 의견이 뭐냐 하면 어떤 판단이 요구된다든지 선택과 결정을 한다든지 그러한 선택 결정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하기 어렵다는 어렵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의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많은 그 임상 경험과 관련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뭔가 이 진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결국 수술을 할지 말지 이런 판단과 결정은 의사의 몫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사람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렇게 새로운 업무 방식이 도입되면 전에 없던 그런 직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부상하는 유망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데이터가 가장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 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러한 그 분석 결과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그런 직업들이 매우 유망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데이터 분석가 내지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비전 개발가 또 그리고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인간하고 기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기계의 인터페이스를 개발해주는 그런 개발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또 새롭게 부상할 직업인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개발자 이게 좀 어떤 건가요? 이게 조금은 이제 개념적이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들을 보면 이제 단순 반복적인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이 대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직무들은 실제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인간은 또 창의적이고 뭔가 판단하고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게 되니까 그때 인공지능이 나온 결과들을 본인의 업무에 적용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생소한 직업들이고 참 그렇죠. 어려운 용어라서 아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양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이 뭔가 문제를 정확히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필요로 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이 선택해서 잘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대안들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로 할 거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가 될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과학 기술이나 공학, 수학 이런 논리에 기반이 되는 과목들이 중요해질 거고 또한 모든 기술은 인간을 향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도 또 높아야 되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해력이 또 많이 요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참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거는 좀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된다기보다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참 어렵습니다. 아니 이렇게 전에 없던 직업이 출현하고 또 새로운 인재상이 요구가 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기존의 교육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모든 문제를 사실 제도로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이제 학교 내에서만의 교육으로는 좀 한계에 부딪힌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학교의 문도 좀 활짝 열고 이 사회에 있는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참여하고 그러면서 좀 더 이제 학교에 활력을 넣고 학교하고 사회가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교사는 기존에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문가들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코디네이션하는 그런 역할들도 이제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러한 변화들을 또 이끌어가는데 우리 교사분들께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요. 네. 혹시 나중에라도 인공지능이 교사를 대체할 수 있지 네. 않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네. 생각보다 이 교육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단순히 지식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기르고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매우 기본적인 그런 역량들을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배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성과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교사에 그렇기 때문에 쉽게 대체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에 비해서 자동화에 의한 일자리 대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네. 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인공지능의 일자리를 빼앗길 확률이 낮은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네. 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사실 상대적으로는 OECD 평균보다 좀 낮습니다. 우리가 한 5% 정도, 이 정도 보통 한 12% 높은 데는 이렇게 이제 대체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그 연구 결과만을 또 믿을 수는 없고요. 이 결과가 나온 배경은 네. 이전에 자동화에 대한 투자율이 우리나라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2배 정도 이미 투자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들은 교육 수준이 매우 높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학습하는 능력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대체되기 전에 또 새로운 걸 익히기 때문에 쉽게 대체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의 어떤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새로운 곳으로 좀 옮겨갈 수 있게끔 준비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시켜주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동안은 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도 구축해주고 이런 것들도 매우 좀 필요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까 취약한 상황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화 대체 위험이 높은 직업들은 매우 반복적인 규칙적인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텔레마케터나 이런 분들이 하는 일들이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서 활용을 하다 보면 그 업무들이 상당 부분은 많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 많은 분들은 일감이 없어지게 되니까 다른 그런 직업으로 전환을 갖다가 이렇게 꾀하셔야 되니까 그런 분들을 교육 훈련시키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로 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큰 문제가요. 현재 한국이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직업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면 아무래도 청년 실업률은 더 악화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떤가요? 사실 우리나라 이 청년 실업 문제는 좀 역사적인 그런 원인을 좀 이렇게 좀 짚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경제적인 고도 성장이 멈춘 시기가 90년대 말 우리가 IMF 외환위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도 성장이 꺾이고 또 성장에 따른 고용 창출력도 이렇게 좀 낮아지게 됐는데 네. 근데 우리가 1996년도에 대학 이 설립 운영 규정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규정을 갖다 제정을 했습니다.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 의거해서 좀 더 대학 설립이나 정원을 늘리는 것을 좀 자율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이 사회에서 요구되는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정원이 커지고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 대학 이상의 고급 인력들이 요구되는 수준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0년 동안 지금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쉽게 해소가 될 수 없고 현 상황에서 사실은 공공 부분이나 우리 대기업 사무직을 갖다가 이렇게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만 이렇게 한정되다 보면 이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매우 제가 생각하기에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러한 뛰어난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게끔 좀 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창업들,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제조와 서비스가 결합이 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도전할 수 있게 많이 적극 지원해주고 대부분의 선진 국가 중에 특징은 혁신성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보호해주기 위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도전할 때 실패에 따른 부담도 낮춰줄 수 있게끔 그런 안전망들을 갖다 갖춰주고 또 재도전하면 훨씬 더 성공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건 경험적인 증거에 기반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런 도전들을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도 많은 지원이 필요로 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네, 청년들은 조금 더 이렇게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고 또 정부에서는 그렇게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청년 실업률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10년 내에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될 중장년층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뭐 사실 저도 이제 중년인데요. 네. 젊어 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우리가 이제 때로는 이제 넋놓고 있거나 이제 기존 업무에 안주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혁신하는 그런 기술들을 본인의 업무에 접목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에서 보면 네, 저도 봤어요. 보셨죠? 네. 거기에 이제 흑인 그 여성이 갖고 있는 사회적 차별이나 어려운 점들을 극복한 한 분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나사에서 처음 컴퓨터 도입했을 때 컴퓨터 언어를 우리 그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열심히 공부해서 사실은 그런 이 사회적 유리벽도 깨고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의 변화하는 흐름과 함께 그런 그러니까 학습하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년들도 사실은 매우 잠재력을 많이 갖고 있고 그동안 충분히 많은 역량들을 갖고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더 살리도록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평생 학습에 어떻게 보면 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영화 히든 피겨스의 주인공처럼 세대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단순히 직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구성 그리고 고용 형태, 근무 형태까지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조금 먼 미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기간을 정하지 않는 상용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규직, 9 to 6, 9 to 5 이게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그리는 가장 일반적인 네. 직장 생활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이제 방송하러 오기 전에 전철에서 메신저를 통해서 네. 업무를 갖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일하는 공간, 일하는 시간이 이제는 그렇게 획일화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간성과 시간성이 이제 그러한 개념이 점점 더 흐릿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한 이 어떤 유연한 상황을 갖다 잘 통제할 수 있게끔 재량을 주고 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제 플랫폼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점점 이렇게 역할들이 나눠지는 분절화되는 노동을 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보호를 못 받는 층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또 사회적인 보호 역시도 함께 이렇게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직장에 출근하고 또 퇴근하는 행위를 보상의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는 앞으로 평가 체계도 달라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는 뭐 언제 출근했다, 언제 퇴근한 그런 뭐 시간 내지는 우리가 이제 투입의 관점에서 보상을 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그 사람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결국 그 성과물이 무엇인지 이 결과 중심으로 보상 체계가 바뀔 거라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투명하게 관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일부에서는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보다 구체적인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직업 분야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변화를 좀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신다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혁명적 수준으로 과연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수준까지 지금 도달한 거냐 여기에는 이제 의문을 갖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기술 혁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대처가 매우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생길 수밖에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대표적인 그런 예들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이런 그 특징은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많아지고 이 데이터들이 연결이 되고 시간과 공간을 갖다 구별하지 않고 현실과 사이버 세계에서 이러한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생활과 결국은 일 자체가 구분하기가 상당히 모호해지는 그런 사회로 좀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변화된 흐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고 어떤 방식으로 쉴 것이냐, 여가 시간을 가질 것이냐, 일과 학습과 여가가 함께 통합되는 사회로 다 갈 텐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새롭게 기존의 제도라든지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정의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해외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독일에서는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또 북미권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렇게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준비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작년도에 미래창조과학부,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꿨죠. 거기에서 이제 지능정보사회 추진단을 만들어서 범부처 대책을 갖다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로 그 기구 자체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게 정부 주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어떻게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 내지는 우리가 기술혁신 시대에 새롭게 먹거리를 찾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각각 따로 이렇게 좀 대처하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지난번에 이 독일에서 오신 전문가분들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제 인더스트리 4.0을 독일에서 추진할 때는 정부나 학계나 시민사회나 노동자나 사용자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참여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 대화기구, 협의체를 만들어서 함께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매우 인상 깊었고요. 특히 이제 서로의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각 주체들이 서로 참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좀 더 이런 발전지향적으로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들을 함께 노력하려는 그런 어떤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막연한 불안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하는 흐름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새롭게 변화하는 기술, 도구들을 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가장 우선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의 요구들. 결국은 그런 것들을 갖다 구현하기 위해서 기술이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는 업무에서도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요구들을 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업무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가장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런 우리들은 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하는지 그 어떤 목적은 무엇인지에 어떤 가장 일차적으로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신 기술들, 도구들을 활용하려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아니라 5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나온다고 충격만 받지만 말고 이렇게 대처를 잘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고용정보원의 박가열 연구위원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